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해외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특별 연설을 했죠. 세계를 덮친 복합 위기를 협력과 연대로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그에 앞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순방에 이어서 이번에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금요 경제토론에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평가,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양대 노총의 경찰 수사와 관련된 내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소개합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김정우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 아랍에미리트 다보스 포럼 방문을 마치고 내일 귀국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뭐 대통령으로 지금 다보스 포럼에 가서 연설한 게 좀 오랜만인데 김연아 의원님 어떤 대통령 연설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계속 해외에 나가서 던진 메시지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유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자유, 예. 또 연대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급망의 위기에 대해서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헤쳐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은 나라죠. 예,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해외 무대에서의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하나의 국가로서 또 이제 수출에 의존하지만 아시아 국가의 하나로서 평가받았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한국의 위상이 높게 매겨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망 위기에 한국이 중심에 서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번에 이제 UAE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저는 우리가 투자를 하러 갔나? UAE에. 왜냐하면 국빈 대접을 받고도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한테 지금 투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그런 순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보스 포럼 연설이 자유와 연대 뭐 이런 어떤 걸 강조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려는 그런 걸 좀 보인다. 우리 김정우 의원님은 어떻게 연설을 들으셨어요? 예, 연설 주의 깊게 잘 들었는데요. 우선 다보스 포럼 하면 이번이 53번째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화두를 제시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 외교 분야, 또한 이제 사회적 이슈까지도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우리 세계 글로벌 경제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뭐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든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문제를 제시했다든지,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뭐 유엔보다 힘이 더 세다고 그래가지고 그 동서덕 총리가 1990년에 나와서 그 독일의 통일까지 이어지게 한다든지 큰 그림을 밝힌다든지 이런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주제가 보면 슬로건이 분열된 세계에서의 연대.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 이후에 어떻게 이 세계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연대할 것인가 이런 주제 하에 또 코로나 상황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거기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이제 스피치를 하게 돼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봤고요. 이번에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봤는데요. 그 연설이 있고 나서 메아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반응이 없다 그래요? 네,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더구나 중요한 세계적인 포럼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계 여론이 또한 세계의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가 않아요. 그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건이 이 분열된 세계에서의 통합, 연대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이 글로벌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 문제인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을 겪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아닙니까? 경제 성장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한 그 과정에서 IMF 위기 체제를 맞았지만 그걸 조기 졸업하면서 굉장히 극복한 모습이 멋있지 않았습니까? 그 좋은 선례거든요. 그러한 선례를 우리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으면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경험을
같이 세계와 공유했으면 네. 더 큰 울림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경제 측면에서 그렇고요. 네. 정치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민족입니다. 이 주제가 분열될 세계에서 연대면 이 북한과의 연대를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건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도 줬으면 좀 더 세계에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한 예.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 그 슈바 포럼 회장이 키노트 스피치에서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 리모델링 과정에서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위기다. 예. 이것도 또한 사회적 분열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러한 표현이 사실 그동안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가진 자들의 말잔치라는 일부 그 세계 시민단체라든지 예. 노동자들의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식해서 우리 회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키노트 스피치를 하시고 나중에 그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코로나 위상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저소득층을 고려하는 그러한 정책을 많이 했었다. 예. 그런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유했었으면 더 좋은 네. 연설이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울림, 해봅니다. 연설에 어떤 조금 울림이 없었다. 뭐 북한 얘기 같은 것 좀 했으면 어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걸 보니까 한국의 밤에서 코리아 나이트 해가지고 그날 다보스에서도 우리 기업인들도 많이 갔지만 외국 기업의 그 주요 기업의 그룹 회장들이 많이 와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걸 보고는 좀 나름의 성과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했습니다. 근데 뭐 회의 한번 갔다고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보스 포럼은 사실은 중요한 네트워크의 예. 플랫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와서 최신의 흐름을 읽고 가고 또 어젠다를 공유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해법이나 메아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 세상이라는 것이 새로운 것도 없고 또 해법에 대해서 약간의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예. 민간 포럼이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말잔치라고 부자들의 말잔치라고 비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여전히 그거는 전체적인 다보스 포럼의 숙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보스 포럼 전에 아랍에미리트를 갔지 않습니까? 아까 국빈 방문을 이제 한 건데 여기서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뭐 세계 가장 큰 풍력 회사가 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성과를 대통령실이 조금 발표를 했는데 김정은 의원님 그 성과 좀 주요한 내용이라든지 평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약속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것은 약속은 이행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300억 불이 우리 한국에 투자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을 향후에 어떻게 그것을 결실을 맺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 기업과 대한민국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와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MB 정부에 그 자원외교라든지 투자 유치를 한다면서 굉장히 많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도 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보면 MB 정부 시절에 투자 약속을 받은 MOU가 12건이에요. 근데 6건밖에 결국은 실행이 안 됐거든요. 실제 투자까지 해준 건 6건 반밖에 안 됩니다. 그 12건 어디에 갔을 때 말하는 MB 정부 대통령께서 그때 뉴욕도 가고 그다음에 도쿄도 가고 직접 세일즈를 많이 다니셨거든요. 역시 예. 또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러셨는지 세일즈를 많이 다니셨는데 그와 관련돼서는 세일만 하는 게 필요한 것이나 그것이 직접 투자와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300억 불 이거 나온 것도 그것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의 투자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그게 과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실질적으로 투자에 연결되는 이제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 약속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기업에서도요. 영업을 하면 10개 영업하면 실적을 거두는 건 한 5개, 6개. 뭐 절반 이상이면서 굉장히 사실 높은 성공률이죠.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외 나가서 코리아 세일을 한다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 세일즈를 할 때 어떤 단순 노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세일이 가능하다는 거 또 코리안 컬처 즉 한류 문화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 글로벌 CEO들과 얘기할 때 본인이 대한민국의 제1호 영업사원이다.
한국의 영업사원을 자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점심이라도 함께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이런 표현들은 좀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셨습니까? 예, 그럼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저도 이제 조달청장 하면서 네. 제가 중소기업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걸 SNS 올리면서 제가 중소기업의 팔로 개척에 제가 세일즈맨이 되겠다. 저도 영업사원이 되겠다. 네. 그 중소기업에 저 영업팀 따로 두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대한민국의 기업을 도와주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위해서 좀 영업을 뛰어야 되는데 네. 대기업만 위해서 영업을 뛰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번에 그 글로벌 CEO들하고 오찬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참석하신 한국 기업들 보면 다 대기업만이에요. 참석하는 분들 예. 대기업 총수. 그때 이때 중소기업 이번에 저 UAE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이제 동행을 하셨거든요. 김기문 회장이 예, 김기문 회장이 가셨거든요. 가셨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안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보니 스위스에서는 코리안 나이트만 자기의 일정이 있어서 안 갔다. 코리아 나이트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뭐. 그 하나 일정밖에 없어서 안 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글로벌 CEO들하고 같이 오찬을 할 때 대통령하고 같이 할 때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재용 옆에 우리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 그거 아닙니까? 글로벌 CEO들 모아놓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투자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대기업 보고 우리 옆에 대기업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십시오 이거 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에 해외 기업이 들어오면 그걸 도와줄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습니다. 이거 훌륭한 중소기업, 소재 장비 부분에 이런 훌륭한 중소기업이 있으니 이 기업들과 협의를 잘하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매력이 있으니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도 없고요. 해외에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원도 없고 뭐 시장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옆에 중국 시장도 있고 뭐 일본 시장도 있지만 그러면 결국은 기술력이고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인력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술력과 인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유수한 과학자라든지 그런 분을 옆에 대동하시고 우리의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기술자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 우리의 대한민국의 유능한 중소기업 기술력을 믿고 글로벌 기업이 투자해달라 이렇게 해줬으면 더 반응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봅니다. 기왕이면 다음에는 그러면 뭐 중소기업 기술력 있는 분, 중소기업 김기문 중앙회장도 함께 가셔서 우리의 좀 기술력을 김기문 중앙회장이 뭐 통화하니까 그거 좋은 아이디어 다음에는 꼭 가겠다. 그래요. 그럼 다음에 그렇게 꼭 또 가셔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지적을 듣고 했으면 좋겠네요. 뭐 대통령 순방 이렇게 좋은 성과도 거두지만 갈 때마다 약간의 이런 잡음이 납니다. 이번은 이제 이란 외교 관련 갈등이 이게 좀 대통령께서 한 말이 좀 이란을 자극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발언의 내용 좀 가라앉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글쎄요. 가라앉기보다는 이란이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물고 이제 이란은 우리한테 받을 빚이 있습니다. 석유 자금에 대한 미납분이 그게 이제 미국을 주도로 하는 경제 제재 하에서 이제 이란도 핵 개발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제 제재에 묶여 있는데 이란으로서는 이 돈을 되게 받고 싶겠죠. 지금 뭐 대내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울고 싶었는데 뺨 얻어맞은 격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이란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 히잡 시위가 굉장히 불듯이 번지고 있어서 어쨌든 내부의 관심을 밖에다가 쏟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대통령은 그런 의도를 하신 것 같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쪽에 대통령의 발언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제 뭐 저는 이 말 자체는 대통령께 깊은 고민을 하고 하신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좀 국내에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자면 이란은 분명히 북한하고 가깝습니다. 북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경제 제재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어렵고 뭐 해킹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는데 북한의 상당한 자금줄을 이란이 자처하고 있고 무기를 수입합니까? 아니요. 돈을 대주고 있고 또 무기도 수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역시 이란도 핵과 관련해서 미국의 굉장히 많은 제재와 견제를 받았던 국가입니다. 또 좀 재밌는 건
왜 대통령이 그럼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했을까? 네. 지금 뭔가 이제 외교부로부터 뭔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네. 팩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예멘이라는 국가가 있는데요. 예. 예멘이 분열되어 있다 통일됐다가 다시 또 요즘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반군을 지원하는 그 뭐 이렇게 단체가 예. 있는데 후티라고 합니다. 후티. 예, 근데 이제 후티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실 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래서 UAE가 사드를 실제로 사서 그거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되고 있어서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크 부대는 실전을 하는 부대가 아니라 그 UAE의 군사들을 교육하는 교육 부대입니다. 교육시키는 이제 부대죠. 우리가 뭐 전투 훈련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적은 누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신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그냥 가볍게 비유를 드셨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게 좀 중동이 복잡한 국가 간의 역사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란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뭔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예. 좀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이란의 어떤 두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두 나라의 관계를 좀 잘 이끌어오고 있는데 괜히 이 발언이 좀 이란을 자극해서 빨리 진정됐으면 좋겠는데 뭐 진정시킬 방법, 뭐 가라앉힐 방법 같은 건 뭐가 있을까요? 우선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 아니고요. 대통령이 우선 회의석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지시입니다. 명령은 지시입니다. 예. 따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건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이고 전략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리고 대외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말은 그 국가의 원수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해외 주둔 부대에서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얘기를 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제3자가 제3국의 대통령이 양국 관계에 대해서 상대방 국가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거죠. 네. 그러나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걸 뭐 변명을 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해야 할 것인가 그걸 봐야 될 텐데요. 방법. 예, 그 방법. 근데 대통령의 말이라 대통령이 또 직접 사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부에서 저 민주당에서는 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외교상 그거는 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특사를 파견한다든지 특사도 총리나 비서실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급으로 높여서 예. 특사를 파견해서 물밑에서 조율을 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친서라도 보내서 향후에 우리 이란과 한국과 이란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자. 그런 친서를 보내고 또한 필요하다면 그 외교 라인도 쇄신하는 방안을 해서 이란이 어떻게 저렇게 나오는지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란을 설득시키고 우리 한국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이라는 것이 이란의 인구만 봐도 중동 국가 중에 나머지 국가들의 인구를 합친 것보다 이란 인구가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동에 예전에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1호 국가를 한 게 이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 많은 거를 조금 상황이 더 불거지지 않도록 빨리 수습하는데 대통령의 특사라든지 친서를 보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 김정은 의원이 제안하셨네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요즘 말이 되고 있는 민노총과 한노총 건설 노조에 대한 경찰의 수사, 뭐가 좀 본격화되고 있네요. 사실 그동안 이 건설 노조들의 어떤 일탈, 불법행위 말이 많았는데 김 의원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아시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황이었습니까? 이 현장 건설 노조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행위라 그럴까 이런 정도가? 제가 국회에 있을 때요. 20대부터인데 이제 보통 건설업체나 건설 관련 단체들이 입법 관련 이제 뭐 로비 부탁을 하러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많이 옵니다. 자기네들이 처한 사항에 대해서 하소연도 하고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예. 근데 어느 순간 국토위가 아니라 환노위로 다 가더라고요. 환노위로? 예. 그러니까 환노위라는 게 결국 건설 노조와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불거진 지는 꽤 됐습니다. 그런데 건설 현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공기입니다. 공기가 길어지게 되면 다 그게 비용으로 그렇죠.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건설을 하는 현장 책임자로서는 최대한 이 잡음을 줄이면서
공사를 빨리 끝내게 하는 거였는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 노조로서는 약간 건설 기업에 대한 약점을 잡은 거죠. 공기를 끄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기 단체 노조원의 채용에 대한 압박이 좀 더 노골적으로 대립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아침에 출근하면 양대 노조가 문 앞을 지키면서 네. 서로 자기 노조원을 쓰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타워 크레인에게 뭐 원래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는 것도 그동안 굉장히 암묵적으로 일어났던 것인데요. 네. 옛날에는 건설 노동자 또 뭐 이런 장비들 회사들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있을 수 있었지만 점차 이런 것들이 해결됐었는데 이게 이제 노조라는 어떤 그 건설 노동자들의 결탁 단체들과 같이 유착이 되면서 일종의 그 노조의 집행부의 이권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예, 이것이 어떤 정당성을 잃어버리면서 저는 언젠가는 이게 문제가 터질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터졌고요. 원희룡 장관께서 어쨌든 공공부분, 즉 LH가 공사하고 있는 공공부분 공사 현장에서만큼이라도 이것을 단단히 고치겠다, 개선시키겠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드러내고 이것들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이제 그것의 연속선상에서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를 통해서 민간 기업들한테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실제 여러 가지 불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제보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참에 한번 저는 제대로 불법은 고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 적정 임금이 지불되지 않거나 건설 공사 현상의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법을 개선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런 모든 불법들이 어떤 정상적인 상황을 덮어버리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는 이런 악순환은 이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주요 언론들 보니까 이게 정부가 발표한 것 같은데요. 건설노조의 3년간 1,686억 원을 불법으로 뜯겼다. 건설회사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호 의원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이제 조달청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달청에서 또 건설도 직접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건설 현장이 한 20개가 넘는데요. 조달청에서도 제가 네, 그렇죠. 조달청에서 왜냐하면 정보공사를 또 관리를 하니까요. 근데 제가 있는 2년이 넘는 동안 그 노조가 불법 행위했다는 보고는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거든요. 무서워서 보고를 안 한다고. 예, 글쎄요. 보복 행위가 두려워가지고. 글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대통령이 3대 부패 세력 그래서 우리 노조, 그 다음에 공직, 그리고 기업 3개를 아예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노조도 공직이나 기업처럼 3대 부패 세력 중에 하나다. 지적은 하셨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3대 부패 세력인데 왜 나머지 부패 공직이나 기업은 부패한 게 없습니까? 전 왜 대통령께서 그렇게 무거운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2대 세력에 대해서는 부패가 하나도 안 나오나 보죠? 그런데 그 늘상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수사, 공직에 대한 비리 늘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을 그러니까 어느 국민 전체가 다 우리 4천만, 5천만이 다 깨끗한 거 아니고요. 다 세금 기업도 세금 탈루하는 기업도 있고요. 공직자도 20만 원 공무원이 다 부패한 것이 아니고 일부가 저 뒷돈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체 집단을 갖고 노조 전체 집단을 갖고 부패 세력이다 하고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거는 검사로서의 언어이지 국민 통합을 이끌어가고 국가 비전을 제시할 대통령의 언어는 아니다. 또한 그와 관련돼서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마치 검사 동일체처럼 전 부처가 나서서 노조 때려잡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 장관 그렇게 하죠.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게 미국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1890년대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셔먼법으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거의
1890년이니까 거의 한 2세기 전에 나왔던 그때 셔먼법상에서 미국의 공정위가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다가 예.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거를 이제 폐지한 게 클린턴법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500년 전에 사고를 갖고 21세기에서 공정위가 규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부처가 나서는 것. 네. 이게 문제가 있다. 아. 또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러면 고용노동부는 그야말로 노동자의 입장을 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노동자의 권익을. 그렇죠. 네. 노조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각 정부 부처 내에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도착해가는 그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정부 부처가 대통령이 한 말씀 하니까 와 검사 동의체에서 좀 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해서 노동개혁을 한다 그러면 잠시 누를 수는 있으나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될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노동개혁을 잘 하려고 하면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그리고 기업이 그다음에 노동자가 함께 모이는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든지 그래서 서로 간에 터놓고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놓고 예. 거기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노동개혁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노조의 비리를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도 이 정부는 중요한 노동개혁이 하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니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노조하고 라운드 테이블 만드셔서 도대체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물론 되게 합의점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대한민국의 노조는 어느 순간 굉장히 기득권이 됐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의 귀족 노조라고 부르는 그 대형 노조들은 양대 지금 노총이죠. 굉장히 많은 기득권이 됐고 또 놀라운 것은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계 감사를 받아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네. 강제할 법이 없었지만 어쨌든 시와 중앙정부로부터 약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감시나 견제가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 저는 이번에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전 나간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좀 경악하는 것은 노조가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고 또 노조 안에서 노동자의 권익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과 정치에 개입을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양대 노총에서 시위를 보면 네. 뭐 외교적인 뭐 반미 운동이라든가 네. 또 뭐 어떤 때는 반일에 대한 메시지도 나왔었고요. 네. 또 정권에 대한 뭐 퇴진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저는 이미 한국의 노조는 순순히 노동자를 위한 권익단체는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데 네. 더 걱정스러운 건 이 양대 노총에 또 뭐 한쪽에 지금 간첩 세력들이 침투해서 자기의 세력을 뻗어나가는데 일종의 여기서 그 플랫폼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수사를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야 이제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노동자 권익 보호에 대해서 미비합니다. 지금 노조 결성률이 한 20%밖에 안 되죠.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그러나 이 20%를 대변하는 이 노동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몰입되면서 결국 이익 집단화되고 권력화되고 그것이 다른 외부 단체로부터 악용되는 사례까지 미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노동개혁의 첫 뿌리라고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을 얘기하니까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유튜브에 답답해서 좀 글을 계속 올리시네요. 불법 노조 활동 당해본 적 없나 봐. 이 노조에 당한 사람들 지금까지 목소리도 못 낸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이런 지적을 좀 하신 거 보니까 이분은 뭐 노조에 많이 당하신 것 같네요. 이런 분들이 좀 많다는 게 우리 김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조직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노조에 속한 노조원이 개인적으로 하느냐 그런 걸 좀 전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지 마라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노조와 관련돼서 부패 세력이다라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의 원인이 노조에 있다, 귀족 노조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노조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정규직 시장, 그리고 대기업의 비정규직,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의 노동시장. 이게 지금 분리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서로 그 임금차가 현저히 나고 예. 그다음에 그 직장의 안전성이 차이가 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그게 노조의 비리, 노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노조 말씀이시죠? 때문만은 아니죠. 예. 그게 지금 보면 IMF 시절을 지나면서 그 격차가 확연히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직 계열화 때문에 생긴 경제적 구조 요인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없으신 네, 것 시간 같은데. 관계상 그러니까 뭐 저희가 주장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노조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지 마라. 그리고 경제 심각한 이중 구조가 노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수직 구조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신데 그런 걸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논의해서 그런 걸 해결하는 네. 게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이지. 알겠습니다. 일부 노조만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금요경제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